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텐션을 다시 올려봅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GS 칼텍스에서 후원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의 미술치료사들입니다. 저는 주영은입니다. 부지영입니다.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미술치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치료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고 함께 마주 앉는 것이 참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특히 미술이라는 비언어적 매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 상담보다 더 제약이 많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먼저 비대면 미술치료를 진행해 본 경험을 나누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비대면 미술치료의 제약이나 한계점 말고도 비대면 미술치료만의 강점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톡톡은 GS 칼텍스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에요. 학교 생활이나 또는 또래 관계에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또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해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또 회복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가협은 2000년에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 가족들이 이제 자조 모임을 가지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GS 칼텍스에서 진행하는 마음톡톡 프로그램과는 2018년부터 인연이 닿아서 현재는 서울과 대전 해맑음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 집단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 해맑음센터는 기숙형으로 운영되고 학력 인정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문 치유기관 센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학가협에서 개인 미술 치료를 비대면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해본 비대면 미술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비대면 미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낯설고 또 무섭기도 하니까 최대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에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낯설고 너무 무서운데 이거를 바로 내담자랑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끼리 회의도 하고 시연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었죠. 이 상황을 나 혼자 대처했어야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선생님들과 회의도 하고 이제 시연도 해보면서 기술적인 준비도 되었는데 무엇보다 비대면 미술 치료를 맞이하는 좀 제 마음부터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연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온라인으로도 치료사가 내담자와 연결감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함께 우리가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동료 치료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 비대면 미술 치료를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나니까 비대면 미술 치료가 정말 가능하겠구나 그런 자신감 혹은 기대감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재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작업을 하는 과정은 카메라가 어떻게 비추면 좋을지, 또 작업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연할 때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치료사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었는데 내담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 저랑 연결된 상태에서 내면을 잘 탐색을 하시고 그거를 미술로 잘 표현하시고 또 미술 작업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 그 미술치료의 핵심 과정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도하면서 이거 좀 해볼만 할 수 있겠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발견은 선생님들이 미술 작업을 하실 때 노트북 카메라가 선생님들의 얼굴만 비추고 있다 보니까 손의 움직임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계신지, 어떤 순서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이런 정보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작업대를 비추는 카메라가 한 대 더 필요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린 게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두 분이 열심히 고개를 숙이고 뭔가 그리고 계시지만 네. 저는 이분들의 이마와 정수리만 뚫어져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거치대를 마련해서 작업대를 비추게 되면은 내담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좀 더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대면 미술 치료를 준비하고 계신 치료사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요. 꼭 참고하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술 치료가 다른 상담과 달리 내담자가 미술 작업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새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핵심인 만큼 비대면 미술 치료에서 그렇다면 미술 재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또 내담자 미술 작업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지? 또 내담자가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치료사가 어떻게 함께 히어앤나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함께 시연을 하고 또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많은 부분의 고민들이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라는 게 무척 섬세하고 민감한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고려하신다면 좀 더 좋은 치료 환경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미술 치료를 준비할 때 점검할 사항들을 1. 공간과 환경, 2. 기자재, 3. 미술 재료와 작업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비대면 미술 치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공간과 환경에서의 고려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치료사와 내담자가 각각 타인의 방해 없이 독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안이라면 이제 문을 닫고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그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이지만 가족들의 소음으로 이제 몰입에 저해가 되거나 혹은 갑자기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누군가 상의 없이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내담자와 보호자에게 세심하게 사전에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담자의 사적인 공간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미술 치료를 진행할 시에 만약에 이제 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가상 배경 화면이나 혹은 필터를 적절히 사용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잘 보호하고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 내담자들과 비대면 미술치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폭력 피해 과정에서 이제 경험했던 외모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내 얼굴이 카메라를 통해서 타인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셀카 모드 숨기기 기능을 안내를 해주던지 아니면 마스크나 가면 등의 착용으로 좀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 미술치료 첫 회기에는 치료 환경을 좀 점검하고 구축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소가 적절한지,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뒤에 배경들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도 아이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배경화면을 설정하거나 이 줌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첫 회기에서 거실에서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했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 되니까 가족들이 막 띡띡띡띡 띠리링 하고 막 들어오시고 중간에 막 강아지가 달려와서 막 안기고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지만 좀 다소 산만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어서 내담자와 함께 치료 세션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부터는 방에서 문을 닫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실제 줌으로 이제 미술 치료를 진행을 했었는데 치료 도중에 갑자기 내담하던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자재 점검이 필요한데요. 그 웹캠이나 마이크가 장착된 데스크탑이 있는지, 또 노트북이 있는지,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 미술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링크에 접속이 가능한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점검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에 치료 중간에 계속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치료 방해 요소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접속 장비마다도 줌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르더라고요. 휴대폰에서는 이제 화면 공유가 어렵다든지 데스크탑에서는 카메라 각도 조절이 어렵다든지 등의 조금 변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앱으로 연결하는 것과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접속을 하는 것에도 조금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점검을 반드시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좀 대처 방안도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제안드린 노트북과 휴대폰 거치대 이 두 장비를 통해서 접속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두 기기가 접속하면서 서로 하울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하울링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미술 재료와 작업 과정에 대한 준비 사항인데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미술 재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미술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도화지, 연필, 간략한 채색 도구, 이렇게 기본적인 좀 재료들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내담자에게 우편 발송을 하고, 이후에 비대면 미술 치료를 진행하면서 내담자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거나 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내담자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추가로 재료들을 발송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재료 배송이 참 수고로운 부분이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이번 주와 내담자랑 뭘 할지 결정하고 그 재료를 구매해서 내담자의 집으로 그 다음 회기까지 발송을 해야 되는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해주셔서 이제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재료 배송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송받은 재료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단단하고 큰 크기의 상자에 재료들을 넣어서 배송을 하고, 이후에 추가로 배송되는 재료들도 그 상자 안에 보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료 유실 위험도 적고 개인 물품이 섞이거나 하는 일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보관하는 것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공간을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전에 그 내담자에게 미리 발송해서 준 미술 재료가 분실이 돼가지고 그 내담자가 이제 치료 도중에 엄마 그 재료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좀 싸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회수를 해야 되는 재료가 있다면 그 회수 재료 목록을 미리 재료 키트 박스에 잘 부착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재료들마다 기관 로고나 혹은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사인이 붙은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비대면 미술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경험하신 재밌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다행히도 좀 자기 공간을 편안하고 익숙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구진 장난도 많이 치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좀 에너지가 상승한 모습이 확실히 보였고, 무엇보다 아동이 좀 본연의 그런 개구진 모습, 원래 나이 때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회기를 마치고 자신의 공간에 바로 작업한 작업물을 전시할 수 있어서 저는 작업부터 나눔, 그리고 전시 혹은 보관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편안한 공간이다 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익숙함으로 산만함이 좀 유발되기도 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러 갑자기 핸드폰 화면을 꺼버리고 엄마 나 이거 줘 하면서 달려가기도 하고 좀 그런 돌발 상황들도 많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기로 접속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만 접속을 했는데 확실히 작업을 하는 모습과 작품을 동시에 관찰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그 미술치료 초중반에는 대면으로 하다가 이제 후반으로 비대면 미술치료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고 또 초반부터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병행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약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그렇게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정된 화면에 제가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고 또 작은 모니터로 내담자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완전히 초집중하니까 그게 정말 생각보다 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점차 그 내담자와 제가 비대면 미술 치료 진행이 익숙해지니까 조금씩 좀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 6회기 정도 치료가 대면으로 진행된 후였는데 내담자 거리가 많이 멀어서 이동하는 게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보호자와 내담자 모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시고 굉장히 최적의 환경을 잘 준비를 해주셔서 초반에 서로 좀 낯설고 어려운 1, 2회기를 지나고 나니까 아주 원활하게 치료적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엄마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상황이 꼭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대면 미술 치료만큼 어떤 효과적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비대면 미술 치료가 대면 미술 치료와 어떻게 갖고 다른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탐색하고 미술치료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비대면만의 독특한 점이 또 있잖아요. 예상외로 좀 강점과 의의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